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을 주신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같은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 내용하고 복을 주는 것과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불임절의 사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이 사건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이승만 대통령으로 주어졌던 그 기독교 입국론, 그것이 마침내 정광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길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 이런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모형으로 전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때가 오는 그런 부임절을 맞이하길 바라죠.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이 민노총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이 내용 오늘도 한 46분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해서 국민 전체 행복을 위해서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느냐. 민노총 얼마 전에 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구하기 어렵고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 등등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송영길 의원이 앞으로 집값 이익 공유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집주인이 집값이 올라요. 오르면 그 올랐는 그 이익 부분을 세입자랑 나눠 가지는 걸 하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공산주의보다 더 예? 하네, 그럼.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상식도 없는 초등학생도 안 할 소리를 한 건데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댓글이 뭐냐면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랑 나눠서 세입자가 떨어진 집값은 집주인한테 그러면 주느냐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가 그 집값을 메워주느냐인 거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랐을 때 이익을 줘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황당한 얘기인데요. 지금 민노총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 사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민노총이 올해 2021년도 투쟁 계획이란 걸 선포했거든요. 그 투쟁 계획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안에 전체 주택 50%를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게 근데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된답니다. 이게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우리만 모르고 있죠. 민노총은 자신들이 노조 문제에만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을 이미 안 합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이라고 정권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민노총 2021년 계획에 주택 50% 국가 소유랑 국방 예산 삭감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 학생운동이 원래 그 노동운동이 들어갔던 목적은 혁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도 한 이유도 가장 그래서 경제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정치투쟁을 통해 혁명하는 게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기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다고 떠들어대잖아요. 그 촛불 시의 핵심 주력 단체가 민노총입니다. 밑에 그 무대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말을 연결하면 예. 나는 촛불이 나를 대통령 만들었다. 근데 촛불이 누구냐 그럴 때 민노총이죠. 그 핵심은 민노총이. 그럼 합하면 나는 민노총이 나를 대통령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죠. 사실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 정신 나가. 그래서 지금 북한의 목사님 혁명론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민주연합정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바로 직전에 탄생하는 정부를 민주연립정부라 그러거든요. 민주연립정부는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상태를 말하는데 제가 추론컨대는 지금 민주노총과의 지금 현재 권력의 주인은 민주노총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좌파 시민단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같은. 세 번째가 전대협 출신 등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 이 3자가 연합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청와대 인사수석도 그렇고 인사비서관도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인사를 행사한다기보다는 참여연대 출신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는 지금 민노총이 눈치 보고 있으니까 핵심 힘은 민노총에서 나오고 인사 문제는 좌파 시민단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바람 잡는 건 그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 하고 있고 결국 이들이 지금 그 북한의 전략 전술을 보면 혁명 직전 상황에 연립정부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해방 후에 이제 바로 그 좌익우익 충돌할 때에 그때는 쟤들이 한 방에 딱 먹으려고 그동안에 집에서 이제 종로로 됐던 사람한테 완장을 딱 채워주고 예, 그렇죠. 시주의 머리를 깔아. 이게 다 스탈린 레닌 아닙니까? 다 그렇죠. 행거 아닙니까? 예. 시주들의 목을 쳐라. 예? 왜 니들이 여기서 종살이 했어야 되느냐?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게 했고 지금은 똑같은 짓과 방법을 하되 용어를 아주 세련되게 예,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짓은 그때보다 더 잔인해요. 내가 볼 더 때. 잔인하죠. 그죠? 예.
이야. 지금 민노총 같은 정말.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만 네. 저들은 지금 사실상 그 남의 것 착취해서 자기들 호의호식하면서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그들을 위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네. 민노총을 저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왜 저 민노총이 저렇게 종북성과 약탈성을 강하게 띠고 그다음에 온통 아무 말 대잔치 사실은 뭐 주택 50% 국유화 이거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도 반합니다. 민노총 잘 살아요. 잘 살아. 요즘은 기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스톡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내부에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민노총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민노총 노선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정교조 조합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 침묵하는 다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 사람들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노총 조합원들, 그다음에 정교조 지금 조합원들 저렇게 민노총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종북성과 약탈성을 강하게 띠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이걸 걱정하는 시국 기도회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뭔가 그러면서 이걸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노총의 종북성과 약탈성과 천민성이 그냥 뭐 극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심화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그게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한글을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내가 가만히 울산에 내가 봉해하러 가서 물어봤어요. 뭐 한 20년 내가 울산 가면은 항상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 다닌 사람, 현대자동차, 뭐 화학공단 그 이제 거기는 기독교인도 많으니까 내가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이야 데모하고 말이야. 데모하는 시간 동안 뭐 일주일 논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잃어버린 돈이 말이야. 그것이 말이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게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자동차 그러면 이제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별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노조 이제 제일 밑바닥에 그 선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당선되려고 제일 밑바닥 라인에 거기 당선되려고 당선되면 일단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죠. 그렇죠. 네. 사무실 간부가 가서 되니까.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여자들하고 놀고 또 뭐 하청업체 다니면서 또 빙이나 치고 뭐 그 한 번 그 맛이 들어버리면요 영원히 현장으로 못 들어온대요. 영원히. 그러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 이기기 위해서는 막 강렬한 구호를 외친다는 거야. 뭐 임금을 몇 프로 더 올려주겠다. 뭐 투쟁을 해주겠다. 뭐 왜냐하면 자기 그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자기 그 월급 높여준다고 하니까 회사에 망하든 말든 투표한단 말이야. 점점 강경한 쪽으로 갑니다. 점점 강경하고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냐니까. 아니 자기는 절대 동의 안 한대. 그 심지어 이렇게 말해.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그런 노동단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 나보고. 그럴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것도 모르고 여기 저 현대 다녔어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서울에 한번 와봐. 서울에 와서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가봐. 홈페이지라도 민노총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강릉에도 있습니다. 강령에도 있고 참나. 그다음에 그 한반도를 강점한 주한미군 모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하여튼 그 현재적인 이 노동법 또 노동자들이 지금 뭐 거의 뭐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사기치는 건데 대한민국을 막 통째로 그냥 없애보려고 하는 건데 놔두고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총을 없애버려. 우선 이제 없애려면 지금 현재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이 토론을 합니다만 지금 너무 특권화된 민노총 특권을 없애는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재산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떴네 마침 예, 여기 예, 전국 민주노동조합 저거 한번 보여주시죠. 총연맹 예, 아예 좋다면 메인으로 그냥 예. 세상에 홈페이지가 저렇게 돼 있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중단. 아니 그거하고 노동동하고 뭔 관계야? 아니 그러니까 2021년 계획이 국방 예상 삭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무슨 이야.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목사님 노동운동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혁명입니다. 혁명이구나. 그게 혁명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기의 원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구조를 설명하자면 북한이 학생운동권을 먹었고 학생운동권이 노동단체를 먹었고 민노총을 먹었고 민노총이 결국은 정부를 먹어서 그래서 자기는 촛불 시위로 대통령이 됐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문재인이가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금 민노총한테로 다 넘어갔네. 그러니까 민노총 해산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산은 방법. 해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민노총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체근로거든요. 네. 그다음에 직장 내 파업 못하게 하고 예? 대체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노총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 해소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무기들이 우리 경영자들도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면 민노총 지금과 같은 짓 못합니다. 강일 변호사님, 민노총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말씀 나오신 대로 노조도 그렇고요, 기업자도 그렇고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적 당사자들. 그러면 양쪽이 무기가 대등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폭주하지 않고 견제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호 협력과 상생도 하게 그렇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그래도 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서로가 살 수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주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안으로 해야지 강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해야지. 그럼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이 노동법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주,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기업을 할 것이며 진짜 여차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노동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걸로 직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노동자나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사는 쪽으로 가야 서로가 조금씩 양보라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기를 경영자 쪽에도 적당히 줘서 끌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하니까 직장 폐쇄라는 걸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그냥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가서 진짜 이 사장이 회사 사장이 아 나는 정말 이렇게는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더러워서 난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니들도 다 나가. 나 직장 폐쇄해. 하고 그냥 회사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최종 정말 그냥 다 파괴되는 그런 결론만을 이제 경영주가 할 수 있게 해놓고 중간 단계의 어떤 권리를 전혀 지금 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치권에서 총을 맞든 뭐 문제가 되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 여론이 저는 민노총의 이 기형적인 권한을 견제하게 하는 것에 저는 대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왜 민노총이 목소리는 크지만 숫자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결국 이 적은 수의 민노총의 귀족적 권리를 계속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망하고 직장이 없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국민 여론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유리하게. 그런 걸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팩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의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그 민노총을 선포하다 보면요 노조 자체를 적대시 해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자세로 나가면은 민노총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자체를 선진화 정상화한다. 일단 이런 이런 어떤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노총의 종북성과 약탈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종북성을 해결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갖다가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수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게 조그만 그 종북성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그런 것만 있으면요, 이 종북성 자체는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민노총 조합원들도 깨닫게 되겠죠. 예, 잘 몰라. 음.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3% 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 노조 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이렇게 감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노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도 감사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할 때 흘러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이제 그건 작은 어떤 개선이에요. 그건 다수의 동의도 받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약탈성인데 그 부분이 이제 무기의 어떤 대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체 근로 허용 문제, 사업장 점거 금지,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먼저 선진적이고 정상적인 노조 있잖아요. 예, 그런 노조, 그게 뭐 결국은 직무에 따른 어떤 근로 조건의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정하는 게 이게 원래 노조의 본령인데 선진국 노조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노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진화되어 있는 노조, 정상적인 어떤 노조 운동을 또 일으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 이범 씨 국민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보니까 좀 사상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 흐릿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이 선진적인 노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단 대충 이렇게 정돈해 보면은 이 민노총을 현재대로 두면 반드시 이미 나라가 망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민노총에 대해서요, 사실 말을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아무도 말을 못해. 100만이나 되는데 목사님. 겁먹어가지고. 예, 돈도 있고. 겁먹하지 말고 못해. 지금 여기 맹호부대 댓글 중에서 맹호부대가 아까 댓글 오는 거 보니까 이 미얀마만도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얘기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난 저 댓글이 아주 쏙 들어오네. 근데 민노총에 대해서 겁을 먹는 한 가지 이유는 진짜 현실적으로 민노총의 이 핵심 사람들의 폭력성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도 언론 기사 보면서 속으로 분노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거든요.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어떤 기업주라든지 누구누구를 완전 집단으로 두들겨 패서 뭐 이가 나가고 이렇게 된 기사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찰을 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이 분노와 동시에 사실은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했더니 심지어 불법 시위를 그냥 막고 서 있는 경찰한테 비키라고 막 기대기를 그 앞에서 막 때렸는데도 구속이 안 돼요. 미친 거죠. 경찰도 경찰 간부들도 정신 나간 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하면 뭐 늘 내가 그 소리를 극울한 소리를 듣는데 나는 삼성의 그 노동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 삼성이 무노잖아요. 무노죠 지금까지. 예? 그 이병철 그 창업자가 절대로 삼성은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마라. 유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노조가 있는 현대보다가 노동자들한테 더 잘해주잖아요. 훨씬 낫죠. 삼성이.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우죠. 뭐. 그래서 삼성은 뭐냐 하면 노조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노조 만들어서 데모하지 마라. 그 데모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 그 돈을 너희들에게 더 주겠다 해서 삼성이 세계적 기업 됐고 가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삼성이 월급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게 자기 모습이냐 하면은 그럼 삼성이 노조 안 만들고 노동조합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실제로 아주 회사가 직접
최후 개선을 더 잘해야겠다 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삼성에 안 들어가야겠지. 삼성에. 그래 삼성 들어가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다. 예. 그래 삼성처럼 노조를 다 없애버려야 돼. 아예 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하면은 민노총 강화됩니다. 아니 근데 노조 자체를 이제 없애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과거에 이제 민노총 같은 이런 그 노조 운동의 핵심 배경은 뭐냐면 과거 이제 자본주의 초반에 이제 그들의 자본가들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을 뭔가 좀 착취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겼죠. 아니 나는 그것을 노조가 하는 모든 기능을 그 노동부 장관 있잖아요. 네.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주가 예를 들어서 뭐 노동위원장 때린다든지 아니면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하면은 노동부에다 고발해가지고 국가가 그걸 해결해 주면 돼요. 지금 노동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사가 왜 필요하냐 말이야 그것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쨌든 과거의 노동자와 그다음 기업자의 대립 구조 그 패러다임은 과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자들의 지금 착취가 문제고 약탈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노조를 감시하고 노조를 약화하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책이. 자 마지막 발언 한번 해본데 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더하기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다 나갔는데 외국으로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다 나가려고 지금 뭐 현대만 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뭐 SK도 그렇고 전체가 외국으로 이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노동자들 다 망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이번에 삼성 잡아놓으니까 미국에서 삼성 미국으로 오라고 자꾸 손짓하니까 삼성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또 경쟁 붙었잖아요. 예. 텍사스에서 오라 그래요. 예, 각 주에서 뭐 지금 뉴욕에서 뉴욕에서 오라고 땅 공짜로 다 줄 예. 테니까. 예. 이거라 뭐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노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네. 괴롭힌다 그러면은 우리 사법부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는 그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교도소 담당일을 걸어가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너무 많아서 몇천 개가 아니, 이번에 되거든요. 통과된 거 그거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에도 뭐 노동관계법에도 기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노조에 대해 가지고 혹시 우리 목사님이 혹시라도 만약 기업주다. 근데 노조에 대해 가지고 노조가 뭐 필요해서 예컨대 네.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요. 저걸 부당 노동 행위로 아마 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 예, 근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이 기업주들한테는 한국은 정말로 지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방어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이 2021년 4월 달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국민혁명당이 창당되기 전에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그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답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